자, 이제 우리 군에서 정보 분류를 어떻게 한다는 걸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학에서 학자들은 우리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략정보는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책, 안전보장 관련된 각 정보기관의 작성, 이거는 이제 뭐 국가정보 아니면은 또 어디야? 국민정보기구 이런 데서 사용하겠죠. 국가정책 지도자가 요구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 종합정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전부 다 뭡니까? 국가정보기관을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장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다 해서 이게 출처를 어떤 교재에서는 공개 출처라고만 써놨는데 공개 출처만 아니고 이 비밀 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전략정보는. 그러니까 미국 CIA에서 다루는 CIA나 ODNI에서 다루는 국가 전략정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학자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공개 출처라고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국가정보에서 전략정보를. 그러니까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전략정보의 구성 요소는 요 베스트 맵스라고 그래요. 베스트, 최고, 베스트, 맵스, 지도죠. 지도. 근데 사실은 지도가 아니야. 지도가 아니고 베스트 맵스라고 이름을 그래 써놓은 거야. 자, 근데 보면은 전략정보의 구성 요소인데 이 개인 신산 정보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은 아까 뭐야 시계열적 특성에 따라서 뭐야 기본 정보, 현용 정보 이랬죠.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이렇게 나눴잖아. 아까 시계열적으로 할 때 이게 기본 정보에 이게 기본 정보. 이 기본 정보가 움직이게 되면 어때요? 변화가 생기면 바로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변에서 움직이면 현용 정보가 돼버려요, 이게. 그 현용 정보하고 두 개 플러스 해가지고 뭐냐?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판단 정보가 돼버려요. 그건 나중에 보고. 자, 이렇게 지금 이 전략정보 구성 요소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 정보다. 왜? 개인 신상 정보, 대상 국가의 대통령, 그 다음에 정부 요인들, 여기에 대한 신상 정보죠. 왜 알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적국의 지휘자도 알아야 돼요. 지도자도 알아야 되고, 적국의 우리 군대에서는 적수장을 알아야 돼요. 적의 전쟁을 할 때 우리 실제 이제 예하 부대에서도 전투를 할 때 연대와 연대와 연대끼리 싸운다 그러면은 아니면 사단과 사단이 싸운다. 적 사단과 지휘관이 뭐냐면은 뭘 물어보냐면은 정부한테 정부 적 지휘관 저 친구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을 안 해놓으면은 몰라. 그럼 이제 평소에 탈북자들이나 아니면은 기순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지휘관들의 성격을 구석구석 파악을 해요. 그럼 뭐라 하는? 저 지휘관은 언제 뭐 계급을 달았고, 언제 진급을 했고, 또 성격이 아주 개팍스러가지고 자기 부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공격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길로만 공격하지 옆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후방을 차단시켜 버리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협상회로 간단 말이에요. 이 김정은이 보면은 뭐요? 항상 젖들이 비행기도 젖들이, 기차에도 젖들이고, 젖들이 없는 데가 없어,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뭐야? 미국에 갔을 때 뭐 해줬어요? 와인 줬잖아. 와인 주고 또 뭔가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해줬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상대 국가의 지도자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개인신상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바뀐다. 그러면은 또 새롭게 파악을 해가지고 또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정보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든 경제는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기본을 파악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정보, 사회 구조가 어떻게 생긴다. 사회 관습이 뭐냐. 저 나라는 사회 습성이 어떠냐. 사람들이 히잡을 덮어 쓰고 다니는데 저 안 덮어 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는 몇 명 이상 모여서 움직이면 큰일 나. 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처음 가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더우니까 내가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 그런 실제 경험을 했어요. 더우니까 마트 가서 캔 맥주 사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 마신다요. 바로 잡혀가요, 이거,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민간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여행 가서 딱 하니 호텔 정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술 까고 앉아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저 완전 미개인으로 보는 거야. 그 뭐냐? 그만큼 사회 정보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회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송, 통신 정보. 물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야. 저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저 나라의 도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 저 나라의 도로는 우리는 탱크가 폭이 3m인데 3m 넘죠. 3m 플러스인데 저 나라 도로 폭이 2.5m밖에 안 된다.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파 상황을 그 다음에 철도도 다 봐. 우리가 뭐 해줬어요? 북한에 철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궤도가 안 맞잖아. 우리는 폭이 좁고 넓고 북한 궤도는 좁단 말이야. 기차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철로를 깔아줬잖아. 그런 식으로 수송, 그 다음에 통신도 어떤 통신 채널을 쓰느냐, 주파수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군사지리정보. 군사지리정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쟁을 하려면은 지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하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리는 돼 있지만 북한은 뭐야? 육군, 해군, 공군, 지상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수전 부대가 많잖아 또 대신. 그렇게 각 나라의 부대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그게 군사력이야. 전차적으로 병력은 몇 명이고 몇 명인데 해군은 몇 명, 육군 몇 명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원 능력은 또 어떠냐? 예비군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예비군들이 몇 시간 만에 동원이 몇 %까지 동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군사력 정보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정치 정보. 저 나라는 민주주의냐? 민주주의지만은 독재다. 이런 거. 러시아 같은 경우 그렇죠. 거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은 독재나 거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이런 것들도 알아야 우리가 또 혹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전술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술 정보. 갑자기 아까는 작전 정보, 전술 정보 해놓고 이제 전술 정보만 이야기하죠. 왜? 국가정보학에서는 작전 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술 정보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술 정보는 단기입니다. 단기.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작전 정보, 전략 정보는 장기라 그랬죠. 장기적이고,
그리고 아까는 포괄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이죠. 그런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냅샷이라고는 씩 지나가는 거 찰칵 찍죠. 그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스냅샷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도 과거는 지문에 나왔어요. 스냅샷이라는 말도. 자,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 요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전술 정보 요소, 특히 첫 번째 전투 서열 정보와 군사 능력 정보 있어. 아까 전략 정보 기본 요소에서는 뭐라 그랬어? 군사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사 능력이라고 그래. 능력. 군사 능력 정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면은 실무에 가게 되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오비인데, 오비는 맥주다? 아니다. 오비는 맥주가 아니고 order battle 뭐야? 전투 서열 정보라는 전투 서열. 이 전투 서열이라는 것은 뭐냐? 전투 서열. 서열은 뭐냐? 이렇게 줄 세우는 거죠. 계급별로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지상군이 있다. 1군이다. 그러면 요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군단이 있다. 보병군단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또 사단이 있다. 사단도 또 여러 개 있죠. 3개. 그 다음에 또 밑에 여단 있죠. 여단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야? 쭉 내려오죠? 이 서열이죠, 서열. 서열이라는 거야, 서열. 줄 세워놨잖아. 근데 여기서 뭐냐?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속에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딱 있기 이전에 구성이라 해놨잖아. 보병, 포병, 전차, 통신, 요런 구성이 있죠, 구성이 있죠. 그러면 이걸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람 뭐야? 병력이죠. 요 병력이 요걸 움직이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 위치. 이 위치는 어디다가 얘들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뭐야? 배치를 시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요 3가지가 뭐냐면은 요 전투 서열이라는 거예요. 전투 서열. 그러니까 이 전투 서열을 여러분들 가서 오비 가져와, 지상군 오비 가져와, 공군 오비 가져와, 해군 오비가 전자전 서열, 전자전 부대 오비 가져와, 이런 식으로 막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뭔 소리요? 오비요? 맥주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투 서열의 내용은 요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군사 능력 정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것들이 이 전투 서열 속에 있는 이 부대들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냐 이거야. 보니까 자, 전력 구조. 구조는 뭐야? 구조가 포병으로 돼 있고, 아니면은 전투기는 또 무슨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부대가 사단으로 돼 있느냐,
4단 밑에 여단이 돼 있고 여기 있죠. 여기 구조잖아. 하나의 구조. 구조. 그다음 전비태세. 저놈의 부대는 당장 전방으로 쫓아내보냈을 때 바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느냐. 전투 수행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비태세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뭡니까? How to fight, tonight fight. 오늘 저녁에 당장 우리는 전쟁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죠. 미군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준비태 얼마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현대화 장비가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가. 대포를 쏘는데 과거에는 그냥 전화기로 무전기로 좌표 어디 뭐 적군의 전개 일개 중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했거든. 지금 뭐야? 떠떠떠떠떠떠 그냥 단말기로 탁탁탁 치면은 바로 대포가 계산까지 해가지고 대포를 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이 아무 말하면 뭐하나 못 알아듣는데. 현대화라는 건 이런 거야. 자, 여기 산 꼭대기 있다. 산 꼭대기. 여기 적이 있어. 적이 있어. 요거를 공격을 하려면은 이 대포가 여기 있어. 대포. 이놈이 쏘아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 공격. 이게 공격. 표적. 하려면은 여기서 봐야 되잖아. 눈. 이건 이제 OP라 그러고 OP 관측소. 안 보이잖아. 이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알려준단 말이야. 여기 보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위치를 입력을 시키면은 대포가 그냥 바로 탁 그 자리에 가가지고 바로 쏜단 말이야. 이렇게 쏘는 게 과거에는 여기서 이렇게 무전기로 했는데 지금은 단말기에 입력만 시키면 돼. 그러면 그게 현대화는. 그리고 전에는 대포를 어떻게 차량으로 끌고 다녔잖아요. 차량으로 뒤에 끌고 다녔는데 그 견인포라 그래. 지금 뭐야? 지가 알아서 가는 자주포. 그 현대화돼 있죠? 바로 그런 거. 그 미사일도 어떠냐? 전에는 뒤에서 쏘면은 앞에서 이렇게 조준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맞추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야? 지가 눈으로 찾아가서 맞춘단 말이야. 현대화됐죠. 그 다음 작전 지속 능력. 자, 사람이 개인이 가져가는 전투 식량은 일일 며칠 분? 한 3일 못 가져갈걸? 3일분이라고 일단 치고 내 위에 있는 중대에서 가져가는 건 또 뭐 며칠 분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과 탄약과 연료를 가지고 전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축하고 있는 쌀, 그죠? 쌀이나 그다음에 연료 이런 전체적인 통틀어서 우리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바로 작전 지속 능력입니다. 그런데 작전 지속 능력 이제 우리 군수에서 이제 작전 지속 지원이라는 말을 쓰죠. 바로 그런 게 바로 이게 작전 지속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 이 글자가 안 보이겠는데, 전투 근무 지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요새는 작전 지속 지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군수라는 용어 밑에 전투 근무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지금은 작전 지속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용어만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알고 가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부대는 뭐야? 군수라는 용어를 쓰고 그 밑에 부대
그러니까 군단급 이하에서는 뭘 쓰느냐면은 전투근무 지원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예, 요거는 외워야 돼. 지금부터 해도 돼, 저거는.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이해. 자, 왜 이게 15페이지로 돼 있나? 26쪽이 돼, 26쪽. 실수. 자, 국가정보학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보도 알았고, 국가정보도 알았어요. 국가정보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 국가정보학이라는 건 뭐냐?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활동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 되죠. 자, 언제 시작됐느냐? 학문적인 연구 시작. 미국하고 영국에서 195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됐다. 근데 이제 1950년대는 언제입니까? 냉전기간이죠. 냉전기간에는 정보기구들이 대부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기간 때는 국가정보학이 시작은 되고 연구도 됐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되면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그때부터 진짜 정보학문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정보학문적인 연구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때는 별로 연구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뭔가 하나 딱 터져가지고 실패라는 것이 나오고 사고가 터지면은 연구가 돼요. 우리나라 맨날 뭡니까? 사고 터지고 나면은 응급복구한다 그러고 또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그러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하나의 발전 계기가 된다 이제. 그다음에 국가정보학문화, 미국에서는 국가정보연구협의회라는 것들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뭐야? 위원회인가 있죠. 정보학회, 국가정보학학회가 있고 국가정보학 포럼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에서는 설립이 아직 건국대학 외에는 국가정보학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1979년도에 미국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경전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학문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했고, 탈냉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탈냉전과 함께 이제 비로소 비밀 자료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활발하게 정보활동이 연구됐다. 이것도 시험 출제 나왔어요. 출제되었어요. 언제부터 됐느냐? 탈냉전. 하나의 지문으로 나온다, 이게. 그 다음에 또 9.11 테러는 국가정보학 발전의 획기적인 사건이 됐다.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된 거는 탈냉전이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이 또 새로운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9.11 테러다.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은 그 다음 뭘 연구하느냐? 어디? 연구 범위라든지 대상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범위, 어떤 학자는 연구 대상이라고 이러죠. 자, 국가정보 활동의 개념 정립해가지고 본질을 내놔. 국가정보에 대한 본질을 연구한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 활동의 영역. 요거는 뭐야? 정보 수집, 분석. 요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방첩활동, 비밀공작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구, 정보기구 어떤 종류냐, 조직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대 흐름에 따른 국가정보활동 환경의 변화와 역사적 전환, 이 환경 변화 이것이 중요하죠. 시대가 흐르면서 국가정보활동을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 다음에 국가정보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여건. 이건 뭐냐? 자, 이 국가정보기관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국가정보원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야? 국군조직법이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에서 뭐가 나오냐? 국가정보원을 설립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국가정보원 설립하면은 이 국가정보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국가정보원법이 있어갖고 국가정보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을 또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시행령도 만들고, 그래서 또 나오는 건 국가정보원 직원법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런 식으로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도를.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야? 대통령이 직접 감독도 하지만은 행정수반으로서 감독도 하지만은 뭐야? 국회에서도 또 통제를 하죠. 국회 정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뭐다? 국가정보학이다 이거죠. 이런 범위 안에서 연구한다. 자, 방법은 아까 범위 있잖아. 범위 그것을 연구하면 방법이야. 그게 어떻게 분석하면 돼. 분석. 이것들 구조도 분석을 하면 돼. 그다음 정보 순환 처리 체계.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정보 우리가 정보를 요구를 받으면 기획 및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집하고 처리 및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분석 및 생산하고, 그다음에 배포하죠. 그런 것들을 체계들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정보 강국들이 정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정치화, 생산자와 사용자, 정보기구의 통제,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정보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능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 국가정보학을 연구함으로써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국가정보 활동. 그러니까 이 사고를 안 치게 하는 거야. 사고 안 치게. 이 범위 내에서 너희들 국가정보 활동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연구해가 줘도 잘 반영이 안 되겠죠. 왜?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까 CR도 안 먹혀.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정보 자료를, 연구 자료를 제공하면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정보 국정원에다가 어떤 압력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입니다. 국가정보학 학자들이. 그다음 학문적 측면에서 건전한 비판. 그러니까 비판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죠. 잘못된 것을 비판함으로써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 돼야 된다. 건전한 비판이 된다. 그래야 합리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다음 합법적 국가정보 활동을 유도한다. 초법적 활동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댓글 사건, 2016년도 댓글 사건 같은 것들도 제대로 이 국가정보학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도록 내비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학자들도 보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지? 그러나 사례 연구를 통한 발전망한 제시. 자, 미국의 ODNI 보니까 각 군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서에 다 정보기구들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넣자 이거야. 외교부에도 있고, 통일부에도 있고, 국토안보부에도 있고, 다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자. 이렇게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외국에는 미국의 국무부에도 INR이 있지. 그 다음에 재무부에 CIA 있지. CIO가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고. 각 부서에, 그 다음에
어디야 그 마약 단속 있잖아. 거기도 있죠. 그다음에 법무부에 FBI 있지. 그런 식으로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자 이야. 그런 거를 제시하는 거야. 그다음에 국가 발전의 기여. 이건 당연하죠. 뭐 당연히 그 국가 정보학을 연구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서 바로 이거야. 국가정보학이 왜 늦게 연구가 시작됐느냐. 우리나라는 뭐 언제부터라고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멀리 가지도 못해요. 확실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자, 보자. 자, 정보기구는 특수조직으로 법적, 제도적 보호막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독재 국가들은 아예 손을 못 대죠. 정보기구들을. 왜? 건드리면 죽어.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거의 뭐 독재 시대나 마찬가지잖아. 그때 누가 감히 중앙정보부를 건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아예 손도 못 대도록 해놨어요. 법적 제도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연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정보활동 자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전부 다 국가정보기구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물들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 자체가 안 돼. 미국은 지금 CIA에서는 30년 된 건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연구하기 좋게 나와 있어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 왜? 다 파기시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로 취급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종속기구다. 그러다 보니까 종속기구, 즉 우리는 대통령 직속이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내 눈치만 보고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독립성이 있어 없어? 독립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에휴, 저 건드리지도 못해. 야, 손 대지 마. 아예 그 연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손사래를 치는 거야.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내 잡혀간다 그래요. 지하실에 끌려가면 어떡하려고. 손대지 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없고 이론 정립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냉전 종식 및 동국권 권산화. 이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냉전이 끝났단 말이야. 1989년도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뭐야? 아니, 미국이 주로 이제 소련의 군사 활동을 정보를 수집하려고 우리가 정보기구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CIA가 이제 없어지니까 미국가 뭐 정보기구 필요해? 연구할 필요 없잖아 하고 연구를 안 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야? 이런 의문 때문에 한때 주춤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묘한 말이 하나 있어. 아까 말했죠. 국가정보학 연구가 활발하게 된 때가 언제나니까 탈냉전 이후다. 근데 여기서는 안 했다요. 근데 좀 이율 배반적이죠.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 한때 일시적으로,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일시적 현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뿐이지 탈냉전 이후에는 활발한 게 맞다.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자, 그래서 이 연구가 늦게 시작된 이유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역사. 정보 활동은
인간이 이제 정보라는 것은 인간이 생기면서 서로 한 개인과 개인이 있어도 뭐 항상 뭡니까? 저 사람이 뭐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이 뭔가 하니까 뭐 잘 돼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잘 먹고 잘 살까? 자꾸 서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정보의 시작입니다. 집단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은 집단 생활 아니라도 개인과 개인이 살아도 서로가 눈치를 보고 사는 게 바로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니까 단체를 이루면서 서로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된다. 그게 정보 시작이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루는 정보는 르네상스 시대, 이때부터 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기는 것이 이제 뭐 스파이 마스터가 출현하고, 통신 암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돈도 이제 정보에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본래는 이제 상주 대사들을 이제 보내죠. 대사관만 운영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별도의 또 간첩 활동을 하고 활동이 확실하게 늘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요 정도만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미 근세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정보 활동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근대 시대도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이런 군사 정보나 치안 정보에 집중된 정보 활동이 방첩 영역으로 확대되다. 전에는 수집해 오는 것만 해서 내 걸 남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 걸 가져오다 보니까 남들이 우리가 가는 걸 막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것도 막아야 되겠다 하고 방첩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정보 중심에서 기술정보. 이때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무엇이 생기죠? 인공위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전이지. 이때 하여튼 그 남의 통신을 훔쳐보는 그런 기술이 생기죠. 통신 암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론인 인간정보 행위자로 활동을 한다. 상주대사가 추가해서. 이거는 상주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대사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이제 인간정보로 변모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현대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모든 면에서 다 되지만 특히 비밀 공작이 많이 이루어진다. IT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청이나 항공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국가정보기구를 각 나라마다 다 설치를 하게 되더라.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하겠지만은 이 역사에도 나옵니다. 출제가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저기로 넘어갑니다. 48쪽 정보순환 단계. 자, 정보순환 단계는 물론 약방의 감초라고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보순환 단계는 무조건 다 외워놔야 돼. 근데 다 외워놓는데 이 면접까지 연결이 돼요. 이거는 면접에서도 전문 지식 부분을 질문할 때 이 정보순환 단계를 질문하는데 필기 시험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때 물어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식이야. 그럼 곤란하죠. 자, 여기 보면은 기획 및 관리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요. 기획 및 관리. 이 기획 및 관리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Planning and Detection, Direction.
그런데 이 디렉션을, 자, 우리 군에서는 뭐냐면은 계획 및 관리라 그래요. 계획 및 관리. 계획 및 지시다, 지시. 계획 및 지시라는 것은 그만큼 단계가 낮다는 게 계획은. 그런데 요거는 기획 및 관리, 기획. 국가정보학에서는 주로 기획 및 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학에서는 국가정보에서는 기획 및 관리를 쓴다. 이 디렉션 자체를 지시라고 볼 수도 하고 관리를 한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정보 요구 있잖아요. 정보 요구. 정보 요구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기획 및 관리에서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이나 기획을 어디에 수집 기관으로 보내줍니다. 여기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인간 정보를 쓸 것이냐, 기술 정보를 쓸 것이냐, 공개 출처 정보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확실히 해서 이 수집 기관에다가 알려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국방정보본부를 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수집기관은 어디야? 정보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보사령부나 777 사령부 같은데 이런 데다가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은 뭐 한다? 수집을 하죠. 수집기관에서 뭘 한다? 수집을 하지. 요거 설명 때문에 한 거고, 수집은 다른 표현이 없어. 그냥 콜렉션. 어느 교재를 가도 어느 학자도 수집은 이를 달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및 이용하면 처리 및 이용. 여기 문제야. 수집은 조용히 가. 이렇게 수집은 조용히 가. 그 밑에 내려오면 뭐냐? 처리 및 이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놈의 이용을 갖다가 또 뭐냐? 탐색, 개발, 이렇게 써요. 영어로 보면 뭐야? 처리는 똑같아. 프로세싱. 근데 여기 뭐야? 처리 및 뭐야? 여기 AND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exploitation. 요놈의 단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놈의 단어가. 탐색. 어떤 사람은 이걸 탐색이라고. 어떤 본래 영어 사전에서 말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exploitation 같은 거는 이용이죠. 근데 이제 탐색이라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잔뜩 갖고 와서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탐색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은 뭐냐면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하는 거야. 개발해낸다 이거야. 수집해온 거였어. 그런 식으로 다. 근데 이 이용은, 이용이라는 것은 수집해온 자료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혼란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은 관계없어요. 그 분석 및 생산은 대부분 다 해. 그 다음에 배포, 나눠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평가는 피드백이 뭐냐? 환류죠, 환류. 환류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요거를 그냥 평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달리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자꾸 따지게 되면은
나중에 머리 아파 공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놔두고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국가정보, 요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어디에나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중에 그 신문이 나도록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국가정보국장실 어디에나이다. 그 다음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다. 여기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또 어떤 교재는 이 두 개를 또 이걸 섞어가지고 이야기해놔서 아주 머리 아파. 근데 나는 미국 이 CIA나 ODNI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믿어도 돼. 여기는 보면 처리 및 탐색이라는 이용 개발 이 나와 있죠. 여기는 뭐야? 이 하나밖에 없어. 프로세싱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밖에 없어. 끝에 가니까 여기는 뭐야? 6단계 평가라는 게 나오죠. 이건 없어. 평가 없어. 그렇죠? 이거는 평가, evaluation 아까 나왔던 거. 그건 평가가 있는데 없다. 이런 특이한 게 있다. 그래서 찾을 때 CIA 하면은 요 프로세싱 요것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마크 로엔탈. 이제 마크 로엔탈은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마크 로엔탈이 중요한 거다. 많이 사용을 하거든.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관계없는데 요 5단계 보니까 다른 데는 배포만 돼 있는데 여기는 뭐야? 배포 및 소비라고 써놨죠. 그리고 6단계는 앞에는 뭐야? 뭐라 그랬어? 평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환류라고 써놨대.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하여튼 요 배포와 소비 나오면 저거는 로엔탈 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베르코이치하고 군면인데 버코이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베르코이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 다른데 여기 정보 요구를 다 시작으로 하고 이 앞에서는 기획 및 지시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정보 요구로 시작을 한더라.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독특하게 2단계가 수집 목표 및 과제 설정, 3단계에서 수집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생산된 정보의 배포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